저희 경기도 사실은 저희도 사실 걸음마를 뛰고 있는 단계고 관심을 갖고 있는 단계여서 오늘 이 자리에서 뭐 제가 소개해드리고 공유하고 그리고 저희도 좀 배우고 그래서 경기도에서 하는 ESG에 대한 노력과 그리고 지금 앞으로 어떻게 저희가 지속 가능한 ESG 실천 방향이 될 수 있는지 경기도청 관의 관점에서 잠깐 소개해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현재 가장 큰 위기이자 도전에 직면해 있는 수출 중소기업 관련해서 저희가 공무원 대행 정책을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런 순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급망 위기입니다. 지금 최근 이제 글로벌 국제기구나 저희 주요 국가들 중심으로 ESG 제도화 및 의무화가 진행 중인 거 잘 아실 텐데요. 먼저 공시 측면에서는 이제 기후 리스크가 이제 금융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서 그런 것들을 평가하기 위해서 공시 도입의 필요성이 국제적으로 굉장히 공감대가 이미 형성된 상태고, 그리고 특히 유럽 연합이라든지 미국 등 주요국은 일찍이 관련 공시 기준을 마련하고 시행 준비 단계에 들어있습니다. 특히 이제 공급망 실사 측면에서 독일이 선도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27년부터는 이제 CSDD의 순차 적용으로 유럽 전역으로 이제 공급망 실사 의무화가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실 국내 기업들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이제 받게 되는 아까 그 공급망 실사법이 27년 7월 26일부터 이제 대규모 기업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특히 EU의 ESDD 같은 경우에는 협력업체들이 이제 ESG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까지 의무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 최소 전 세계 순매출액의 5%의 벌금과 민사책임이라는 강력한 제재가 부과되기 때문에 그 위기와 그 대응에 대한 필요성은 지금 굉장히 시급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현재 국내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ESG 공시와 공급망 실사 제도에 발빠르게 좀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뭐 여기 잠깐 뭐 현대자동차 그룹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올해부터 1차 협력사 대상으로 ESG 평가 결과 70점인데요. 70점 이상을 입찰 조건으로 담은 표준 계약서를 준비 중에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현대차 그룹만 한 그룹만 보고 생각을 했을 때도 공급망에 5천여 개사가 넘는 이제 협력사들이 같이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 5천여 개에 대한 그 협력사들 모두 다 납품 계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해 유지를 위해서 ESG 대응 능력을 갖출 것을 요구받고 있는데요. 이게 전 대기업이라든지 저희 전국에 있는 걸로 확대되면은 그 위기가 빨리 대응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다들 짐작할 수 있고요. 하지만 이제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자본과 이제 전문 인력을 통해서 이렇게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데, 중소기업은 사실은 인식이라든지 준비 면에서는 여전히 좀 미흡한 게 사실입니다. 저희 올해 그 대한항공회의소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견 중소 수출기업의 ESG 인식 수준을 조사해보면 100점 만점에 40점, 그리고 대응 준비 수준은 또 100점 만점에 30점으로 좀 매우 낮은 실정이고요. 그리고 또 중소 중견 기업에 따라서도 그 역량에 따라서 그 ESG 적용 수준이 양극화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거래 지속 가능성이라고 저희가 요약을 할 수 있겠는데요. 이게 이제 미충족 시에는 수준화 계약이 취소될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상황이고, 중소기업들은 이제 예산 부족 그리고 전문 인력의 부족은 물론이고 그 시스템과 ESG 전략의 부재가 중소기업 ESG 경영 도입에 걸림돌로 지금 작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중앙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환경 분야에 발맞춰서 2021년부터 ESG 경영 확산 원년으로 삼고 ESG 제도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2년도에는 공급망 대응을 위해서 산자부에서 K ESG 가이드라인을 발표했고, 2023년도에는 또 그 국회 정태호 의원님께서 기업의 지속 가능 경영을 위한 인권 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는데 21대는 아쉽게 통과되지 못했고, 22대 국회에서는 지금 현재 ESG 기본법이라는 이름으로 활발하게 논의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2024년에는
저기 그 금융위 KSSB 금융위 산하의 KSSB에서 국내 ESG 공식 기준 초안을 발표하고 정부는 국내 기업들이 ESG 경영 내재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과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저희 경기도에서는 저희 지사님께서 ESG에 관련된 실천 의지와 그리고 노력을 당부하고 적극적으로 좀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 위에 있듯이 ESG 경영 문화가 정착된 동방통장의 미래이자 가장 모범적인 지방정부의 길로 우리가 해나가겠다. 그리고 지사님께서 저희 경기도지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ESG 경영은 공존이나 더 나은 해결책이자 새로운 경제활동의 표준이다. 단순히 저희는 기업뿐만 아니라 또 소비라든지 아니면 일반 생활 양식의 부분에 있어서도 ESG는 더 이상 이제 먼 얘기가 아니라 저희 일상에까지 좀 실추되고 저희가 실천해야 될 양식이기 때문에 저희는 전방위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ESG 조직과 행정체계를 구성하고 그리고 민간의 전문 역량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ESG 예산 편성 및 이런 것들을 통해서 ESG를 좀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ESG 조직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그려봤는데요. 저희 ESG 전담국이라고 사회혁신 경제국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사회적 경제도 담당을 하지만 그 중에서 저희 사회혁신 기획과에 22년 12월에 최초로 이제 ESG 팀을 신설을 했습니다. 그 팀을 신설하고 그리고 저희 같이 하고 있는 경기연구원의 ESG 정책연구센터를 설립해서 ESG가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조직을 갖춰 나갔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 테크노포크 원장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저희도 산하기관 전체적으로 올해부터 경영지표를 전 산하 28개 공공기관에 도입을 했고 ESG 공식 운반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보시면은 의회에서도 저희도 ESG 실천 포럼이 있고 그리고 자문으로서 ESG 정책위원회도 만들었고요. 그 연구로서 경기연구원의 ESG 정책연구센터도 설립하고 그리고 저희 ESG 기반 조력과 인식 확산을 위해서 저희 밑에 있는 공공기관들과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ESG로 해서 각각의 시국들의 정책들도 행정을 내재화시키는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앞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얼마 안 됐습니다. 한 2주 전쯤 될 것 같은데요. 정책위원회를 만들었고 그리고 교수, 기업단체, 학계들과 그 시민단체들과 함께 ESG 전문 역량을 저희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민간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과 같은 이런 포럼 같은 것도 저희도 컨퍼런스랑 간담회들을 작년부터 꾸준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에 있는 경기대학교의 ESG 선도대학이라고 신설을 해서 도민들과 그리고 기업인들이 와서 ESG 역량 강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해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이제 기업들과 업무 협약을 통해서 기업들과도 협업을 지금 모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예산입니다. 저희가 사실은 저희도 걸음마다한 게 22년부터 본격적으로 중소기업 공급망 위기를 대응하기 위한 지원 사업을 통해서 1억을 편성을 했고요. 작년에 7.6억에서 올해는 20억 그리고 내년도 이제 동수준 비슷한 수준으로 갈 텐데요. 이렇게 좀 더 확대하면서 ESG에 대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서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경기도 중소기업 ESG 지원 정책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현재 경기도에는 약 10만 개의 중소기업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이는 전국 이제 중소기업의 한 27% 정도 되죠. 그 중에 1만 개 기업은 또 수출 중소기업입니다. 수출에 특화된 중소기업들인데 여기도 이제 전국의 한 27%에 달할 정도로 ESG 지금 공급망 위기가 곧 경기도 기업의 위기 그리고 저희 도청에서 직면한 어떤 해결해야 되는 큰 타임 문제라고 저희가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희가 인식 조사를 한번 해봤는데요. 22년도에 한번 해본 결과가 ESG를 알고 있냐라고 했을 때 저희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들 모른다가 반이었고요. 반대로 하면 안다는 또 반이었는데 하여튼 이 ESG 경영 준비 수준도 이제 낮은 것도 이제 한 60%로 돼서 좀
그 인식 확산도 동시에 필요한 과제라고 지금 주어졌다고 확인이 되고요. 그래서 저희는 경기도의 지원이 중간 마중으로서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다라는 인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이제 민간의 모든 걸 맡기는 걸 넘어서서 민간과 협업해서 ESG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고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그래서 도내 중소기업의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고 22년부터 그래서 저희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입니다. 여기가 기업 담당하고 있는 저희 현장에 맞닿아 있는 이제 공공기관이 되겠는데요. 거기에 협업을 해서 ESG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개 축입니다. 먼저 ESG 인식 확산을 위해서 그 일반 기업, 중소기업들 대상으로 ESG 경영 활성화를 지원하고, 두 번째는 저희가 특화해서 수출기업 대상으로 공무원 실사 대비 ESG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ESG 일단은 일반 중소기업 대상의 경영 지원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먼저 ESG 인식 확산 교육을 운영 중에 있고요. ESG 관심 있는 도민 누구나 그리고 기업인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고 올해 1000명 수료를 목표로 온오프라인 교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온라인 ESG 자가 진단을 운영 중에 있는데요. 중소기업들이 손쉽게 ESG 경영 진단 프로세스를 스스로 실행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고요. 그리고 ESG 항목별로 저희가 진단 결과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ESG 진단 평가입니다. ESG 평가 지표를 구축하는 전문 평가 기관이 신청 기업의 현장 방문해서 200개사 대상 총 1억 7천만 원 규모의 진단 평가를 제공하고 ESG 수준을 등급으로 평가해서 기업별 취약점이 포함된 진단 결과 보고서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출기업 대상으로 한 지원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역점을 두고 있는데요. 24년도에는 대폭 강화됐습니다. 작년보다. ESG 규제 강화에 대한 리스크를 체감하고 있는 수출기업들에게 여러 패키지 사업들을 지금 집중 지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재직자들을 대상으로 ESG 전문가 양성 과정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특히 전문 인력이 부족하고 정보가 부족하고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들을 저희가 조사 과정에서 기업들에게 좀 많이 그걸 받았기 때문에 그런 ESG를 대응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컨설팅으로서는 기업당 1000만 원 상당의 자문 지원 사업으로 전문가가 해당 기업을 5회 이상 방문해서 기업의 현실 수준을 분석하고 개선 과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개선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을 통해서 ESG 경영 수준을 향상시키는 그런 컨설팅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들이 ESG 개선 로드맵을 구축을 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컨설팅도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다음에 저희가 모의 평가라는 것도 하고 있는데요. 기업들 대상으로 실제로 유럽이라든지 이렇게 거기서 이제 평가하는 그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실제로 평가를 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피드백을 주는 사업도 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국제 인증 취득이라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요청들이 많았는데요. 저희 해외에서도 인정받는 국제 표준화 기구인 ISO 인증, 예컨대 환경 경영 시스템이라든지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 부패 방지 경영 등 총 15종의 인증 취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만족하시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올해 사업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포커싱을 해서 선택과 집중해서 지원해야 될 부분들을 기업들 대상으로 다시 좀 피드백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동수준의 어떤 예산과 이런 것들 지원이 되겠지만 그 컨텐츠나 이런 것들은 보다 기업들이 좀 필요로 하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특화해서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경기도는 그래서 좀 지속적으로 좀 ESG를 정책을 하기 위해서 광주시와 다른 내용은 아닐 텐데요. 일단은 요거는 저희가 그냥 급하게 정리를 해봤는데 일단은 세 가지 축으로 저희가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행정, 그리고 두 번째 기반 조성, 세 번째 인식 확산인데요. 정말 대표 정책만 간단하게 나눴는데 특히 행정 분야가 저희는 모든 전실국이 지금 다 ESG에 대한 어떤 인식과 중요성을 갖고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저희 뭐 ESG 팀이 있다고 저희 사회혁신 기획과가 있다고 그 특정 부서만으로 할 수 있는 문제는 절대 아니고요. 모든 부서, 특히 저희는 기후환경에너지국이 있고요. 그 복지국, 그리고 각각의 이제 실국들이 각 정책들을 수행함에 있어서 ESG가 그 정책에 녹아들어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 중에 있고, 그리고 앞서 말했듯이 ESG 정책위원회를 통해서 민간 협력 법원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도 ESG 경영 공시를 응원해서 추진 중에 있고, 앞으로도 이제 문화 인식 확산을 위해서 좀 더 노력을 필요한 상황이겠습니다. 그래서 3대 전략 10대 핵심 과제 한 40여 개 세부 과제를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요. 조만간 이제 저희가 좀 발표도 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 이런 컨퍼런스나 토론 같은 것들을 통해서 좀 그 확산과 그리고 인식 제고에 노력을 기울일 생각입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저희가 정책으로만 접근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 뭐 광주시도 잘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가볍게 말씀드리면 저희는 이제 청사 내에 이제 다회용기나 이런 것들이 일회용품은 갖고 못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그렇게 다회용기를 사용하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커피숍들도 다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밖에서 외부에서 야근하거나 이럴 때 시켜 먹는 것도 전부 다 다회용기를 사용한 게 그런 업체로부터 식당으로부터 시켜 먹는 그럴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또 잔반이 없는 잔반 운동 제로 운동을 하고 있고, 또 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종이 없는 위원회로 해서 특히 의회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자료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 것들, 그리고 각종 행정심판위원회라든지 이 위원회 같은 것들 자료들 많은데 그거 전부 다 이제 없애고 노트북을 사용한다든지 태블릿 PC 사용하도록 하고 있고요. 짧게 말씀드리면 그렇게 해서 저희가 행정심판위원회만 작년 한 해에 그런 발간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했을 때 한 1억 5천만 원 저희가 세이브했거든요. 단순히 돈뿐만 아니라 저희가 그런 부분들도 실천 의지를 갖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오늘 이렇게 초대를 받아와서 감사하게도 이렇게 소개하는 자리를 갖게 되었는데, 앞으로도 이제 관심 갖고 있는 이제 모든 지방 정부가 사실은 그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광주시와 함께 저희 ESG를 선도적으로 실천하고 또 지속 가능한 미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정공정 확산 사업 담당하고 있는 스마트에코의 정민수 주임연구원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 청정공정 확산 사업은 사실 그렇게 큰 규모의 사업은 아닙니다. 한 15개에서 20개 정도의 기업이 매년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14년부터 저희 광주시에서 참여를 해서 꾸준히 이어져 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례를 몇 가지 정도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사업 배경을 보시게 되면, 결국 잘 아시다시피 그 ESG에 대한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럽을 중심으로 지속가능 보고 지침이라는 내용의 내용으로 이제 지침이 발표되고, 기업의 그 투명한 정보 공개가 의무화되는 실정이고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이제 제품의 환경 규제도 강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탄소 국경 조정 제도라든지 디지털 제품 여건이라든지 이렇게 저탄소 제품 생산이나 그리고 저탄소 제품 중심의 무역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움직임이 강화가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일부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이제 기업과 제품의 공급망 관리 법률에 대한 제정이 지속적으로 제정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국에는 그 저탄소 제품을 이제 생산하고 수출하기 위해서는 기업과 제품의 공급망 관리를 체계화하기 위한 그 내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품의 서플라이 체인에 속한 여러 수많은 그 중소기업들이 이 내용에 대응해서 이제 대응 체계를 수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국내 주요 대기업의 공급망 관리 현황을 살펴보시면, 먼저 LG전자, 삼성전자, 현대그룹, 현대자동차그룹과 같이 대부분의 대기업에서는 그 공급망 관리에 대한 자체적인 협력사들의 관리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환경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저탄소 제품 생산을 위해서 그 협력 회사들의 제품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배출량 절감을 위해서 그 내용에 대한 여러 지원 사업을 유도를 하거나
아니면 탄소 배출량을 어떻게 산정하고 절감하는지에 대한 교육 사업도 자체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대기업의 전략은 결국 1, 2차 협력 회사들에 한해서만 진행이 되고 있는 그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3차 이상의 여러 제품 서플라이 체인에 속한 중소기업들은 해당하는 그 대기업의 해당하는 대기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대응하기 위해서 국가 차원의 관리와 대응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 자료 화면을 보시면 ESG 경영 이행 가이드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 정부기관에서 그 중소기업의 ESG 대응을 위해서 여러 사업이 전개되고 있는데 저희가 수행하고 있는 청정공정 확산 사업도 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내용은 이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22년에 발간한 자료인데 중소중견기업의 ESG 공급망 관리에 대한 내용을 좀 담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시면 그 이행 가이드에는 이제 환경, 사회 그리고 지배구조의 ESG에 대한 여러 부분이 담겨져 있는데 그 중에 환경 부분을 보시면 대기, 수질, 폐기물을 통틀어서 총 19가지 정도의 중소기업에서 이제 관리하고 개선해야 될 항목들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 청정공정 확산 사업은 원부자재 절감이라든지 수자원 그리고 에너지 및 온실가스 절감을 위한 기업의 자체적인 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나 폐수 그리고 에너지 사용을 절감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청정 기술을 도입하는 것이 본 사업의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사업을 통해서 사업장의 공정을 진단하고 설비의 대략적인 매출량 산정을 해드린 뒤에 청정 공정을 도입하고 확산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지역의 꼭 혁신 사업이라고도 하는 청정 공정 확산 사업은 한국의 에코프로핏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에코프로핏은 1991년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이제 만들었던 정부와 사기업 간의 협력을 통한 온실가스 저감 프로젝트입니다. 그것을 이제 모티브로 해서 만들어진 것이 이 청정 공정 확산 사업이고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중앙정부 그리고 컨설팅 기관, 지방 중소기업 3개사에서 이제 협력을 해서 이 사업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소속된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요. 간단한 절차를 말씀드리면 그 생산기술연구원에서 이제 생산기술연구원에서 참여 컨설팅 기관과 지방 중소기업을 모집한 뒤에 그 컨설팅 기관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그 개선안과 공정 진단을 이루고 중소기업에서는 해당 내용을 이제 이행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적용 범위를 보시면 크게 저희 5가지의 분야를 키워드로 해서 이제 공정 진단을 해드리는데요. 원부자재 대체, 관리 방법 개선, 생산 공정 개선, 친환경 제품 개발, 그리고 사업장 내 재사용 이런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진단과 개선을 통해서 이제 환경적 그리고 경제적인 성과에 대한 목표 지표를 매년 설정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따라서 청정공정 기술을 1년간 도입을 하고 거기에 따른 목표 성과를 달성하는 방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이 사업을 통해 저희는 매년 그 중소기업의 원료 절감 그리고 에너지 절감을 이행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ESG 관리 대응을 지원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으로는 이제 전반적인 광주 산업시 산업 특성을 저희가 살펴보면요.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14년부터 지금 광주광역시를 담당해서 그 제조 산업을 위주로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는데 대략 국가통계 포털 사이트의 그 자료를 보시면 11,600여 개의 중소기업이 있습니다. 그 중에 그 제조업체 중소기업 중 99.8%가 해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20인 미만의 기업도 98.2%로 중소기업이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체 구분을 보시면 자동차 및 부품이 44%, 그리고
전기 전자제품 부품이 14%, 이렇게 약 제조업체 반 이상이 전자제품 그리고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로 이제 구성되고 있음을 볼 수 있고요. 저희가 실제로 한 10년 정도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보시면 대부분의 사업이 이제 전자제품 그리고 자동차 부품 업체라고 업체가 이제 참여하시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뭐 컨설팅 기관이라든지 기술 보급도의 특징도 살펴보시면 이제 전국적으로 봤을 때 저 환경 컨설팅 업체가 거의 한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75% 정도로 분포에 밀집돼서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컨설팅 기회가 지방에는 좀 참여가 어렵다라는 좀 단점이 있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제조업의 99.8% 이상이 뭐 중소기업, 중견기업이다 보니 대부분 이제 에너지 절감이나 온실가스 절감이 내가 얼마나 절감했는지, 얼마나 배출되고 있는지를 자체적으로 관리하기가 조금 어려운 실정인 것이죠. 네, 그리고 수도권이나 뭐 동남권에 집중된 그 개발 정책 때문에 지금은 이 사업이 도입되면서 사업 초기와 비교해서 그 기술 보급이 많이 늘어났지만 아직도 수도권과 비교했을 때는 그 기술 보급도가 상대적으로 낮다라는 그런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회사 스마트 에코에서 지금 이 청정공정 확산 사업을 광주시를 담당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초기에는 광주시 산하기관인 경제고용진흥원이랑 같이 협업을 해서 기업을 모집하고 또 홍보하는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고용원에서 이제 진행하는 타 지원 사업과 연계해서 사업을 소개드리고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역할도 하고 있었고요. 현재는 저희가 지금 단독으로 수행하고 있고, 또 중소기업의 컨설팅 총괄을 하거나 아니면 그 중소기업에서 다루는 어떤 청정공정 기술을 확산시키거나 아니면 다른 타 기업의 대규모 투자 그 사업을 연계시켜서 중소기업 분들이 좀 더 투자에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역할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은 저희 사업에 대한 조직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생산기술연구원에서 주도를 하고 있고, 참여기관 이제는 각 지역별 그 컨설팅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저희 이 사업이 광주시뿐만 아니라 부산, 안산, 대구 같은 한 8개 정도 지자체에서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2007년부터 이 사업은 시작이 됐는데요. 그 광주시는 14년도에 편입이 돼서 2024년 지금까지 지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봤을 때 지금까지 한 누적 2천여 개 정도가 기업이 대선을 했었고요. 그래서 광주시도 현재는 지금 지속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업 그 절차를 간단히 보시면 저희가 1년에 걸쳐서 총 4번의 방문을 드려서 컨설팅을 진행을 하고요. 초기 진단부터 그리고 청정공정 기술에 대한 효과 분석까지 마치면 그 각 지자체별로 성과 교류회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성과가 나는지 그 최종 검토를 진행한 후에 우수 사례를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그 우수 사례에 대한 그 각 지자체별 우수 사례에 대한 그 발간집을 만들어서 찬원도 사업의 홍보 자료로 활용하거나 그렇게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다음은 이제 진단에 대한 간단한 절차고요. 저희가 사업장 총 4단계로 이제 진행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 처음에는 초기 진단을 해드리고 문제점과 설비가 어떤 내용인지 파악한 다음에, 그리고 청정기술 도입을 검토 후 도입에 대한 효과 분석, 이렇게 구분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니면서 한 업체에서 여러 개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하나 업체에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 선정된 업체에서는 최대한 많이 이제 개선안이라든지 공정 진단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개선 아이템에 대해서 저희 사업에 배정된 그 지원금이 좀 한정적이다 보니까 해당 부분을 고려해서 매년 한 15개 정도 개선 아이템이 이제 지원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업과 관련된 또 다른 활동들도 보시면 저희가 이제 18년부터 19년까지는 경제고용진흥원과 협업을 해서 플래카드를 제작해서 지역에 홍보하는 활동도 진행을 했었고요.
또 19년도에는 해당 성과를 이제 저희 사업을 통해 온실가스가 감축되었다라는 내용의 우수 성과에 대해서 시장 표창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활동도 수행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에는 중소기업 관계자분들이 이러한 청정공정 기술을 도입하는 데 투자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끔 타 기관의 대규모 지원 사업을 연계하거나 소개하는 역할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으로는 저희가 그동안 했던 것 중에 최신 사례로 한 5가지 정도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네, 처음은 이제 용접공정 국소 포집 장치 설비 도입을 통한 대기오염 물질 발생 저감입니다. 해당 업체는 이제 자동차 부품 업체인데 자동차 부품을 이제 생산하면서 CO2 공정 용접기로 이제 철판 부품을 많이 이제 연결시키는 곳들이 많습니다. 해당 업체뿐만 아니라 많은 곳에서 CO2 용접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CO2 용접기를 사용하다 보면 유해 물질이 함유된 용접품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 용접품이 이제 그대로 사업장에 잔존하거나 외부에 배출이 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 내용을 이제 개선하고자 용접 국소 포집 장치 설비를 개선을 도입을 하였고요. 이게 이제 CO2 용접기를 사용하는 그 내부를 밀폐형으로 보완해서 사업장 설계도에 맞게 그 내용을 덕트로 연결해서 밖으로 효율적으로 이제 포집할 수 있는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통해서 미세먼지를 크게 절감시키고 또 사업장 내 실내 작업 환경도 이제 개선이 되었던 사례였고요. 그래서 이 내용을 통해서 저희가 연간 한 23톤 정도 미세먼지가 절감되었다 이렇게 산정을 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프레스 지하 피트 내 모폐수 정화 장치 도입으로 폐유 발생량 저감인데요. 이 내용은 이제 마찬가지로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였는데 프레스 설비를 사용할 때 공정 특성상 윤활유를 사용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윤활유가 이제 지하 피트 내로 그대로 이제 흘러 내려가면서 폐수랑 섞여서 이제 폐수 발생량이 많이 증가했었는데요. 그래서 그 내용을 개선하고자 지하 피트로 흘러가는 그 폐수를 유수분리기랑 도입을 해서 네, 그 내용을 좀 구분을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발생하던 폐수 절감을 크게 줄여서 약 11,200리터 정도 폐수 발생량을 절감시켰고요. 네, 다음으로는 바스켓 지그 도입인데 이 내용은 이제 바스켓 지그, 그러니까 사출 공정에 들어있는 사출 공정을 통해 생산하는 그 제품을 그대로 이제 낙하시켜서 비상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육안으로 불량품을 식별하면서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불량품 식별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자동화하고 비상 문제를 없이 하고자 자동 지그를 도입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공정 시간을 단축시키고 또 불량품도 절감시켜서 원료와 전력 절감을 이뤘던 사례였습니다. 그래서 약 146.7톤, 연간 146.7톤의 온실가스 저감 효과가 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설비 결합인데요. 해당 내용은 전자제품의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였는데 이게 이제 커팅이나 밴딩 그리고 포밍 같은 작업들이 각 설비별로 이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설비에 대한 공정을 하나로 합쳐서, 그러니까 한 설비에 여러 공정을 운영할 수 있는 결합 설비를 도입한 내용이고요. 네, 이것을 통해서 사실 결합 설비를 도입하면 사용하는 설비 대수 자체가 줄기 때문에 전력 사용량이 매우 절감이 됩니다. 그리고 각 설비마다 이제 불량품이 발생을 할 수 있는데 설비 대수가 감소하니 불량품 발생도 더 떨어질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공정 시간도 단축됨에 따라서 전력이 절감되고 생산 설비 감소에 따라서 전력 절감 그리고 원료 절감, 불량품의 절감에 따른 원료 절감도 산정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고효율 보일러 효율을 개선을 통한 연료 사용량 절감인데요. 해당 내용은 이제 보일러 내에 지하수가 들어가면서 이제 스케일이 발생했는데 그 스케일을 이제 보일러 자체에서 제거함으로써 보일러에 사용된 연료 자체를 굉장히 낮출 수 있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내용과 대비해서
한 185.6톤 정도 온실가스 절감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성과 요약을 살펴보시면 비용 절감은 저희가 그러니까 전력 사용이나 원료 절감을 통해서 얼마만큼 비용이 절감되는지를 대략적으로 계산한 값입니다. 그래서 전력 단가와 원료 단가를 적용해서 한 연간 얼마만큼의 그 비용이 절감이 됐는지를 확인하는 거고, 저희가 개선한 아이템을 선정할 때 그 투자 금액 대비 그 회수 기간을 고려해서 해당 아이템 개선을 선정을 합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원료 폐기물 절감량인데요. 결국 원료 폐기물 절감량인데요. 이 기존 공정과 이제 비효율성에 따라서 불량품이 많이 발생하는데, 그 내용을 이제 설비 개선을 통해 청정기술 공정 도입을 통해 그 원료 사용을 이제 줄일 수 있는 내용이었고요. 폐기물 정과정 시점에서 보시면은 그 초과해서 들어가는 원료만큼 그 내용이 폐기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원료나 폐기물 절감량으로 표현을 했고, 다음으로는 이제 폐수 절감량인데, 폐수는 사실 저희 사업장에서 참여하는 그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대부분 이제 자동차나 아니면은 그 전자제품 부품 업체다 보니까 폐수 사용량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이제 폐수 절감량을 좀 확대하기 위해서는 더 다양한 분야의 그 업체들이 좀 참여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관기관인 생산기술연구원도 좀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내용에 대해서 좀 상의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온실가스 감축량인데요. 저희가 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근거는 그 티어 2 수준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 개수를 활용을 하고, 그리고 온실가스 인벤토리에 있는 각 물질별 온실가스 배출 개수를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되게 대략적인 감축량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결국에는 저희가 설비를 교체를 하거나 아니면 총정분석 기술을 도입하는 것이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되게 부담이 되는 내용이라고 좀 많이 듣는 가운데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결국 설비를 투자해서 이 공정을 개선하는 것이기 때문에 초기 투자 비용이 또 많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ESG나 공급망 관리에 대한 내용보다는 당장 이 투자금이나 아니면 지원금에 대한 내용이 좀 더 민감하기 때문에 이제 중소기업분들이 이제 ESG에 대한 좀 인식을 좀 개선을 해주시거나, 아니면은 이 투자금에 대한 좀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는 그러한 제도 개선이 좀 필요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첨단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년간 대기 환경 개선에 역점을 두고 있고, 저희는 지속적으로 솔루션에 대한 그런 이제 사업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ESG 경영은 뭐 다 아시겠지만 세 가지 영역 중에서 저희는 이제 환경 분야 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자사가 준비를 하고 이게 이제 실천한 사례들에 대해서 발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고요. 시장 현황과 문제점을 일단 짚어보고 거기에 대한 이제 해결 방안들, 이런 과정 속에서 어떤 결과물이 나올 거고요. 그 결과물을 이용을 해서 환경 개선 사업에 대한 사례를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기 오염은 산업화, 그다음에 교통량 증가, 에너지 사용 등과 같은 다양한 인간 활동에 의해 가지고 발생됨은 여러분들도 대부분 다 인지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다양한 그 인간 활동으로 인해 가지고 여기 보시면 이제 VOC를 포함해서 다음과 같은 다양한 대기 오염 물질들이 발생을 하는데요. 이런 물질들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인간은 건강이 악화되고, 그다음 지구 온난화, 산성비, 그다음에 오존 층과 같은 심각한 환경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대한민국 대기 오염 물질 배출량을 보시면은 VOC가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휘발성 유기화합물, 즉 VOC는 대기 중에 휘발돼가지고 특별한 냄새로 인해가지고 악취를 일단 유발을 시키고요. 그다음 질소 화합물과 함께 광합 반응에 의해가지고 오존도 발생을 시킵니다. 그리고 2차 미세먼지까지 발생시키는 물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VOC 같은 경우에는 일단 유기용제를 사용하는 그런 이제 장소에서 주로 발생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도료 도장 공장이라든지 페인트나 접착제 같은 건축 자재, 그다음 주유소 저장 탱크 이 외에도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이런 VOC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휘발성 유기화합물 VOC를 포함한 모든 유기화합물을 총탄화수소 THC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표현은 도장 시설에서 주로 사용하는 단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THC 같은 경우는 이제 배출량이 지속적으로 지금 증가를 하고 있고요. 가장 많은 데가 유기용제를 사용하는 이 도장 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0년부터 이제 환경부에서는 국제 유기용제 사용에 따른 배출 허용 기준을 THC 220ppm에서 110 ppm 이하로 이렇게 강화를 시키고 있는데요. 이 법은 작년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전면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도장 시설이 있는 이런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 기준을 만족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THC 같은 경우에는 THC를 줄이는 방법에는 일단 일단 유기용제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용이 불가피한 장소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배출 농도를 저감을 시키는 방법이 하나의 대안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THC 저감을 이제 줄이는 그런 시설들은 축약식 산업법이라든지 아니면은 촉매 산업법 그리고 농축법 그리고 약계 체증법 여러 가지 다양한 시설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도장 시설에서는 활성탄을 사용하는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활성탄 같은 경우에는 일단 흡착 방식으로 일단 처음에는 VOC, THC 이런 것들이 저감 효율이 굉장히 높은데요. 사용하다 보면은 점점 이제 제거 효율이 낮아지게 되고 낮아지면 이걸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이제 번거로움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결국 도장 시설에는 배출 허용 기준치 110ppm을 만족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이거를 새로 교체를 해서 다시 제거 효율을 높이는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걸 교체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게 되면 이 활성탄이 파괴됩니다. 그러면 파괴되게 되면 이 파괴된 활성탄은 그냥 미세먼지 상태로 대기 중으로 배출이 돼서 환경을 오염시키게 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성탄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모양들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들은 틀림없이 이제 THC라든지 VOC를 흡착하는 데는 굉장히 좋은 재료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미세먼지를 발생을 시키고 다 쓰고 나면 결국에는 이걸 폐기를 시켜야 되는데요. 이 폐기물은 상품 폐기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폐기물로 인해 가지고 환경이 다시 오염되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활성탄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는 이 활성탄을 사용하지 않는 다른 방식으로 VOC나 THC를 저감시키는 방법을 착안을 했고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화학 반응을 이용해서 유기물을 아예 분해시키는 방식을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활성탄을 사용하지 않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스푸르 구조체 특수 구조체를 저희가 필터로 사용을 하고요. 여기에다가 촉매를 코팅을 시키고 여기서 광원을 조사를 하게 되면 여기서 표면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때 표면 반응이 일어날 때 그 오염된 가스를 이쪽으로 필터를 이제 통과를 시키면 이 표면에서 광학 반응에 의해 가지고 점점 안 좋은 가스들은 분해가 돼서 깨끗이 정화가 되고요. 그게 이제 대기적으로 배출되는 그런 이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특수 구조체에 촉매를 코팅하는 그런 이제 기술을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요. 이 구조체를 이용해서 다양한 공기 정화 장비를 개발하고 거기에 대한 이제 특허도 같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요 방출매 시스템은 독성 유기물질을 이산화탄소하고 물로 이렇게 분해시키는 기술이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여기서 그러면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생각하실 수 있는데 CO2 같은 경우는 굉장히 미량 정도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발하는 그 기술은 다른 이제 저감 시설들에 비해서 특성들이 비슷하거나 우수한 장점들을 많이 갖고 있고요. 성능도 보시면 꽤 높은 수준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저희는 앞서 이제 그 인체 유해한 그런 이제 VOC들을 이제 저감하는 그런 기술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요. 최근에 와가지고 이제 그 탄소, 이 활성탄을 아예 사용하지 말자, 저감을 시키자 이런 이제 목소리가 이제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랑 이제 어떻게 보면 사업 취지가 여기에 이제 걸맞게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평가를 해왔던 이런 이제 그 결과들을 보고 모 페인트 기업이 이제 저희 기술을 유심히 이제 지속적으로 쳐다보고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 그 기술이 괜찮다라고 이제 평가를 해주셔가지고 자체적으로 POC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POC를 하기 위해서 이제 다음 주에 저희가 이제 납품을 하는데요. 납품을 해서 POC 실증을 하는 것을 이제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게 남겨놓으면 대부분의 이제 도장 시설들에 저희들이 이제 우리 제품을 납품할 수 있을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활성탄 필터에 비해서 우리 이제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높은 THC의 높은 제거 효율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필터는 거의 반영구적으로 이제 사용할 수가 있고 또 이 방지 시설 유지 관리에 있어서도 굉장히 수월한 그런 이제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기 정화 장비를 이용해서 환경에서 사업을 한 사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여드렸는데요. 이게 이제 왼쪽이 이제 도장 시설이고 도장 시설에는 이제 페인트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 페인트를 외부로 그대로 배출을 시켜서는 안 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THC 110 ppm 이하를 이제 만족을 시켜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활성탄, 기존에 있던 활성탄 흡착탑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제거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예 활성탄 흡착탑 자체를 해체를 한번 해보자라는 이제 취지로 페인트 회사에서 저희한테 제안을 하셨고요. 지금 거의 완성이 되어 가고 있는데 저희 이제 회사 앞마당에서 이제 도장을 하려고 잠깐 꺼내놓은 상황인데 다음 주 정도면 이제 완성이 될 것 같고요. 바로 이제 납품하고 난 다음에 POC를 거쳐가지고 상용화 가능성이 있는지를 이제 평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뭐 VOC, THC, 그다음에 활성탄 흡착탑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시는 것은 이제 그쪽은 아니고요. 이거는 약간 악취에 대한 이제 장비입니다. 최근에 그 가축 사육시설이 있는 그 마을에서 가축의 냄새가 너무 심하다고 이제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남 담양군에 저희 이제 제품을 설치를 하고 거의 1년 가까이 지금 이제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이제 운영을 하면서 계절별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온도별 이런 데 있어서 저희 제품의 성능이 제대로 발휘를 하는지 그런 것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 이제 뭐 시험 연구원에서 나온 결과치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악취 제거율이 90%에 가까울수록 굉장히 높게 평가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약간 좀 산업용의 이제 포커싱해서 저희가 이제 제품 제작을 하고 있는데요. 요거는 실내용입니다. 그래서 유해가스가 발생하는 실내 사업장의 공기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이제 제품을 저희가 이제 개발을 하려고요. 이 제품은 지금 완성이 됐고 다음 주에 이제 납품을 할 예정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기 환경 보존법에 따라서 요게 이제 해당되는 이제 전국의 사업장은 대략 한 10만 여 개 정도 되기 때문에 요게 이제 결과가 잘 나오게 되면 저희는 이제 요 시장에 직접적으로 지금 뛰어들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결과를 보시면 꽤 뭐 암모니아라든지 톨루온의 제거율이 90% 이상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최근에 저희가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가 이제 해결을 하려고 만든 제품인데요. 일단 공중 화장실에 사람들의 배설물 이런 냄새가 많이 들어와서 이제 민원이 이제 발생이 돼가지고요. 저희가 최근에 그 광주 환경공단과 소문을 잡고 이 제품을 만들어서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평가는 이제 완료한 상태고요. 내년 상반기 때 제품을 출시해서 이런 이제 공중 화장실이라든지 아니면 냄새가 나는 다른 이제 공중시설 이런 데다가 이제 설치를 지금 하려고 이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건 마지막인데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휴대용으로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조그만 분기 살균기입니다. 살균기고 거의 한 명암 크기 정도로 보이고요. 이쪽에서 이제 빛이 발생이 돼가지고 이렇게 살균을 시키는 건데 이 같은 경우에는 올 하반기 때 이제 출시를 해서 저희가 이제 출시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회사 소개인데요. 회사 소개는 이제 시간 관계상 이제 생략을 하고요.
저희 이제 그 첨단앱은 앞으로 그 대기 오염 방지를 위해서 앞으로도 이제 첨단앱만의 그런 이제 소재라든지 부품 이런 것들이 적용된 국자적인 이제 장비를 개발함으로 인해 가지고 산업 전 분야에 걸쳐 가지고 저희 제품 좀 공급을 하고 공급함으로 인해 가지고 대기 오염이라든지 아니면 탄소 배출 이런 것들을 이제 줄이는데 저희들이 이제 단기율적으로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기아 챔피언스필드 일회용품 감소 정책을 위한 시민 실천 사례를 발표할 대학생 청년기자단 시드링 발표자 송채입니다. 먼저 저희 시드링 기자단은 지속가능 발전과 관련된 국내외 여러 이슈나 정책, 그리고 시민과 기업의 실천 활동을 SNS를 통해 기록하고 소개하는 역할을 주로 하고 있는데요. 기업의 ESG 경영 중 환경 분야에서 시민과 기업이 함께할 수 있는 것을 중심으로 찾아보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청년들이 이러한 활동을 하게 된 이유는 일단 저희가 20대 초반의 광주 대학생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각자 학교에서 학생회나 동아리 같은 단체에서 맡은 역할을 실행하면서 일상 쓰레기부터 행사에서 발생하는 쓰레기까지 다양하고 많은 종류의 쓰레기들을 직접 처리해야 할 일들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행사가 끝나고 무더기로 쌓인 쓰레기를 보면서 쓰레기가 이렇게까지 무방비하게 많이 나와도 되는 것일까? 이것들을 다시 쓸 방법은 없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었고 이러한 문제를 개인이 아닌 단체로서 해결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청년들이 모여서 일회용품 줄이기를 위한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현재 저희가 주요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일단 기아 챔피언스 필드의 일회용품 사용 절감과 다회용기 문화 확산에 대한 것입니다. 한국야구위원회에서 발표한 야구장 관람객 연령층에 대한 통계에서 청년에 대한 비율이 가장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것을 저희가 보고 나서 이 챔필에서 기업과 청년들에게 책임 있는 생산과 친환경 소비의 중요성을 알릴 수 있다면 더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문화로서 인식을 바꿀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던 중 다양한 사람들과 한번 생각을 나눠보자 라는 마음으로 기아 챔피언스 필드 일회용품 감소 정책을 주제로 한 디자인 싱킹 워크숍에 다녀왔습니다. 광주 지속가능 발전협의회와 인재평생교육진흥원, 호남대, 광주교육대 등 여러 대학이 이런 주제로 워크숍을 개최한 데에는 저희 청년들의 활동이 큰 계기가 됐다는 소식도 들을 수 있었는데요. 이 워크숍에서는 기아 챔피언스 필드의 문제 상황을 더욱 자세하게 살피고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직접 생각해보기 위해서 디자인 싱킹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디자인 싱킹은 야구장에서 발생하는 일회용품 사용 문제점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서로 나눈 후 조별로 기아 챔필의 일회용품 감소에 대해 밀접한 인물이라고 생각하는 특정 이해관계자, 즉 페르소나를 구축하여 페르소나의 주요 정보를 챗 GPT 등 다양한 생성형 인공지능에 대입한 후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터뷰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팀별 정책 개발의 주요 포인트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고요. 이 활동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청년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일회용품 감소에 대한 아이디어를 서로 자유롭게 나눠보고 그를 통해 여기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은 결과물을 도출했는데요. 여기 왼쪽에 보이는 사진부터 첫 번째 결과물인데요. 보이시는 것처럼 첫 번째 결과물은 다회용기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일단 저희는 관중이 다회용기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심을 잡기 위해서는 선수들의 대표 번호를 활용한 굿즈를 제작하여 내 맘대로 커스텀도 가능하고 좁은 관중석에서 사용하기 좋게 그리고 실용성 있게 다회용기를 제작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굿즈를 만들어 봤고요. 두 번째로 보이는 결과물은 야구장에 방문한 관중 중에 다회용기 사용자만을 대상으로 한 이벤트, 인생 네컷 등 다양한 혜택을 통해서 관중들이 이러한 다회용기 사용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또 문화를 확산해 나가기 위한 그런 결과물을 도출해봤고요. 마지막으로는 다회용기 팝업 스토어를 열어보자라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 팝업 스토어를 통해서 나만의 다회용기 만들기 체험 및 대여 다회용기의 세척 과정을 직접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하여 대여 다회용기 위생에 관련된 걱정을 줄일 수 있도록 하고 애착을 늘릴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물과 워크숍에서 얻은 다양한 관점들을 통해 저희가 문화로서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시민의 의식이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는데요. 이러한 깨달음을 바탕으로 요즘 유행하는 SNS 챌린지와 기아 김도영 선수의 유행어인 도영아 니 땀짓 하러야를 변형한
다이용기 닛담시 사료화 챌린지를 저희가 인스타그램에서 한 달간 진행을 하였습니다. 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다이용기를 이용하는 인증 사진을 찍은 후에 인스타그램에 업로드할 경우 참여자 중에 몇 명을 추첨해서 그 중에서 기아 타이거즈 굿즈를 증정하는 방식으로 이 캠페인을 진행하였는데요. 이 결과 30만 번이 넘는 재생수, 5,000개가 넘는 좋아요, 그리고 높은 참여율을 보이면서 챔피언스 필드에서 다이용기를 사용하는 문화가 SNS로 확산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이 결과를 여러 기관들의 캠페인 조회수와 비교해봤을 때 수백 배 이상의 참여율이 높다는 것 또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야구장 주요 관람층이 사실 청년인 만큼 다이용기 사용 확산에서는 청년들 사이의 문화가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번 챌린지의 참여율이 보여주듯이 이번 챌린지를 통해 일단 그러한 문화의 시작점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양한 챌린지가 문화를 통해 확산된다면 강력한 정부의 규제가 아니더라도 시민 스스로가 변화를 이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 청년들은 이렇게 여러 프로그램을 하면서 좀 한계도 느끼기도 했는데요. 저희 청년들이 직접 챌린지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다이용기 사용 자체를 거부당하거나 아니면 일회용품에 미리 담겨있던 음식을 그냥 단순히 다이용기에 옮겨주기만 하는 등 형식적으로 다이용기 사용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또한 저희가 올해 8월 27일부터 기아 챔피언스 필드 다이용기 현장 캠페인에도 참여하기도 했는데요. 이 캠페인은 다이용기가 100% 잘 반납될 수 있도록 직접 기아 챔피언스 필드에 가서 시민들에게 안내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챔피언스 필드의 상황을 살펴보니 다이용기 수거함을 일반 쓰레기통으로 인식하거나 식당에서 음식을 제공할 때 다이용기를 반납이 가능한 다이용기라는 점을 안내해주지 않아서 그냥 일회용으로 착각하고 쓰레기통으로 버리거나 그냥 가져가 버리는 경우도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러한 문제들은 일단 아직 다이용기 사용이 일반화되지 않았고 그만큼 공급망 부족이나 여러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자본도 투입하고 해서 확실한 변화를 일궈내야 함을 느꼈습니다. 따라서 청년들이 문화를 바꾸려고 노력하는 만큼이나 기업 현장에서도 함께 노력하는 참여와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제가 말했던 것과 같이 다이용기 도시락 굿즈를 만들거나 구단별로 다양하고 특색 있는 용기를 만들어 제공을 한다면 다이용기 활용과 더불어 ESG 경영을 위한 마케팅 홍보 효과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다이용기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서 구장 내 다이용기 팝업 스토어를 개설하여 다이용기 사용 방법이나 세척 과정을 보여주거나 커스터마이징 등과 같은 활동을 가능하게 한다면 다이용기 인식 확산과 더불어 기업의 ESG 홍보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일단 타 지역에서는 현재 지속가능 발전을 주제로 하여 학교 내에서, 대학 내에서 전공 선택 과목이 개설되어 수업에서 최우수 공모에 선정된 학생들에게는 졸업 요건을 충족해주기도 하고 기업과 연계한 캡스톤 활동을 진행해서 ESG 경영 공모전을 시행하고 학생들에게 더욱 ESG에 대해 더욱 많은 관심을 가지게 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는데요. 기업과 학생들이 아이디어를 통해 기업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상생의 관계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기아 챔피언스 필드의 이런 다이용기 확산은 시작이 되어 광주 내 다양한 축제 및 행사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